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자 빅테크 기업들의 최후의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는 이 시점, 기업들의 현위치는 어디이며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지,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미주리타입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 플랫폼이자 게임으로 평가받는 로블록스가 3월 10일 다이렉트 리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데뷔했습니다. 45불 거래를 시작으로 상장되자마자 54% 상승하더니 69.5불에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로블록스의 주가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70불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년에 40억 달러였던 로블록스는 올해 1월 290억 달러로 치솟게 되고 다이렉트 리스팅 이후 현재 45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시장의 관심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죠. 주목할 만한 뉴스는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나게 핫한 아크 인베스트의 수장 캐시우드님이 이 로블록스 주식을 아크W 펀드로 약 50만 주를 매수하여 펀드 비중에서 0.5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아크 인베스트는 메타버스 분야가 향후 10년 안에 100배까지 증가하게 될 사업이라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한 믿음으로 로블록스에 과감히 투자하게 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아크 인베스트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이 로블록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로블록스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 밈스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9일자로 이코노미스트가 발행한 아티클에 따르면 로블록스가 새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가상경제의 번영을 이끌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로블록스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코비드-19로 통학이 취소되고 놀이시설들이 폐쇄되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대체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로블록스의 유저는 폭증했습니다. 현재 로블록스 플랫폼 내에는 경험, experience라고 불리는 컨텐츠들이 2천만 개를 돌파했고 매일 3,700만 명의 글로벌 유저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9살에서 12살 청소년들 중 4분의 3 이상이, 영국에서는 2분의 1,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로블록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 유저들이 작년 한 해 로블록스 내에서 사용한 금액이 19억 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말까지 6불대의 기관들에게 유상증자되던 로블록스 주식이 현재 70불대에 성공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배가 아프네요. 기관 투자는 한 주당 6불대로 받았고 5억 2천만 달러를 유상증자했습니다. 45불의 직상장 거래 가격을 올리고 현재는 70불대로 거래되고 있으니 물론 로블록스는 직상장으로 대부분의 주식이 락업 해제일이 따로 없어 싸게 주식을 사들였던 기관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대량으로 주식을 던질 확률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회사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기록하는 재무 상태 이외에 장기적으로 로블록스 주가 하락을 불러올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블록스는 유저들의 연령대가 확장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세계의 초통령,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라 불려지고 있는 만큼 유저 대부분이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이 부분이 한계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연령대가 낮은 만큼 현재 유저들의 나이가 들수록 이탈률이 커질 수 있는데 로블록스는 유저 이탈을 줄이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며 구매력이 있는 올드 유저의 유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에이징업, 연령대 확장은 결국 로블록스의 최우선순위 전략인 것이죠. 연령대 확장의 선행 조건은 역시 로블록스 내 컨텐츠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 유저들의 반응을 분석해본 결과 로블록스의 인기 요소는 3D 기술력 및 비주얼 리얼리즘보다는 컨텐츠 그 자체의 재미라고 합니다. 즐거움을 동반한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수많은 친구들이 접속하여 함께 놀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로블록스는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전문 개발자들이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젊고 아마추어인 800만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컨텐츠로 발생하는 수익의 70%를 개발자들이, 30%를 로블록스가 나누는 구조인데요. 개발자들이 작년 한 해 벌어들인 비용은 3억 2,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800만 명 중 탑급인 300여 명의 개발자들은 10만 불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억대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인센티브, 로얄티 제도에 힘입어 개발자들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로블록스는 질 좋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로블록스는 다수의 테크 기술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블록스가 셰퍼드, 즉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를 이끄는 인도자로 평가받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이 인구수에 있다고 봅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은 결국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은 국가와 같습니다. 국가는 인구수가 많아야 선진국 대열에 가기에 유리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층이 많아야 GDP 같은 경제 지수들이 높아지겠죠? 대다수의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출산율이듯 로블록스 내의 경제가 순탄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내수가 진작되면서 뒷받침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구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메타버스 세계관을 지배할 수 있는 탄탄한 유저수의 확보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막대한 유저수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죠. 로블록스라는 국가에서 가장 흥행하는 사업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2020년 11월 미국의 래퍼 릴 나스의 콘서트를 통해 이미 3,300만 명의 유저들이 이 공연을 관람하고 관련 가상 아이템들을 구매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전통 엔터테인먼트 콘서트 사업은 대면 공연으로 했을 시 잠실 체육관이나 도쿄돔과 같은 초대형 콘서트장일지라도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메타버스 세계관에서는 이제 이러한 물리적 인원 제한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물론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서버 수용량과 관련 IT 기술이 발달해야 하겠지만 로블록스는 이를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루 평균 3,700만 명, 매달 2억 명의 접속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로블록스는 가히 메타버스 세계관 안에서 강대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대체 어디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고 어떤 기술에 투자해야 메타버스에 투자할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저도 공부할수록 기존에 알고 있던 테크 지식들과 혼합돼서 복잡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해보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4개로 압축해보고 표로 제작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 및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보시는 표와 같이 로블록스와 경쟁 구조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기 위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4개로 요약하고 이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로블록스에서 말하는 8가지 중 중첩되는 부분을 축약하여 4개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요소는 플랫폼의 유무입니다. 플랫폼이란 유저들이 댓글, 채팅, 음성 등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콘텐츠 개발자들이 수익 활동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된 기업 자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아바타를 구현하는 기술 유무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라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캐릭터화한 아바타, 그리고 나 이외의 친구들과 타 유저들의 아바타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세 번째 요소, 플랫폼과 아바타를 언제 어디에서든 구현하는 하드웨어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언제 어디에서든 그 기술력을 구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PC, 콘솔 게임기,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VR 헤드셋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 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하드웨어 기기를 자체 수급 가능한 기업들은 메타버스 경쟁 구도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관련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 가능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나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들을 기본적으로 추리고 도표화한 것입니다. 보시면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은 로블록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소,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와 그 외 기타 기업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형광 표시를 한 것은 각 요소에서 메타버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들을 표시한 것이고요. 흰색은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 그리고 빨간색은 한계점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표시해둔 것입니다. 로블록스의 경우 역시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기업답게 플랫폼, 아바타, 그리고 몰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모두 노란색으로 형광 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력이 독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플랫폼 내에서 로블록스의 개발자와 유저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컨텐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통해 실제로 돈을 벌고 이를 사용하는 경제 구조가 순환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를 위한 기반을 로블록스는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아바타를 구현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시하고 유저들과 소통하고 컨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가상이 아닌 현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몰입 기술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VR 기기를 통한 가상 세계로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 게임 내 클라우드 및 데이터 창고 기술력을 자체 개발하여 서버 내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컨텐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고, 가상 3D 엔진 스튜디오 루아를 운영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다양하고 최적화된 컨텐츠를 매우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여전히 애플,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PC, 맥, 콘솔, VR 기기 등 타 회사의 제품들로 로블록스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의존도는 타 회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기기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블록스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른 기업들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애플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앱스토어, 애플뉴스, 애플TV, 피트니스 등 서브스크립션, 구독을 요구하는 구독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발자들이 스스로 개발한 앱을 앱스토어에 올려 돈을 벌 수 있는 점과 스마트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막강한 하드웨어 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비스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만 애플의 서비스 경제 구조는 애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독 경제이며 사실상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바타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며 별도의 게임 플랫폼 같은 가상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랫폼을 구현하는 매개체인 하드웨어 점유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따라서 애플이 걸어갈 길은 가상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이를 구현해내는 기존 하드웨어들의 최고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가운데 애플 글라스 등의 신규 하드웨어로 그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페이스북도 살펴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벗어나 로블록스 같은 가상 플랫폼 호라이즌을 출시하여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기업입니다. 호라이즌은 아직까지 개발 단계이지만 자신을 대표하는 아바타를 꾸밀 수 있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유저에게 제공합니다. 호라이즌은 개발 단계이기에 아직 흰색으로 표시한 것이고 점차 발전하여 로블록스화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자체 수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애플, 안드로이드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어 이 기기들이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페이스북의 가장 큰 매출 분야인 광고 수익 분야에서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의 확장에 신경 쓰기보다는 하드웨어 점유율을 반드시 넓혀 자체 플랫폼을 완성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자체 하드웨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페이스북이 원하는 대로 맞추고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맞춤 타겟팅하는 기술을 계속 활용하려고 할 테니까요. 사실 하드웨어 점유율이 애플에 지배되고 있는 구조이기에 애플의 프라이버시 수집 제한과 같은 정책이 페이스북 광고 매출에 그대로 직격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이스북은 결국 메타버스 확장과 하드웨어 점유율 증가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VR 헤드셋과 같은 오큘러스 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번에 레이벤과 콜라보하는 AR 글라스 또한 이에 대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향후 10년을 판가름짓는 흐름이 AR, VR, 가상현실 세계 구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팀을 가장 큰 규모의 팀으로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미진한 하드웨어 점유율을 극복해야만 자사의 최대 매출인 광고 사업 분야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당장 로블록스와의 플랫폼 경쟁보다는 오히려 막강한 하드웨어 점유율을 바탕으로 서비스 매출을 늘려가는 애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분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또한 하루 평균 69억 번의 검색량이 창출되는 구글 서치 엔진과 하루에 10억 시간이 재생되고 있는 유튜브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 그러나 아바타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없고 스마트폰, AR 글래스 등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에 계속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접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개최된 블랙핑크의 비대면 콘서트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고 일반 콘서트 관람과 비교했을 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처럼 아바타들이 콘서트를 보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하여 관객에게 제한 없이 콘서트를 직접 시청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고 유튜브는 그에 맞는 최고의 플랫폼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정의를 벗어나서라도 구글 역시 디지털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인크래프트라는 로블록스 이전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미 10여 년을 운영한 기업입니다. 다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꾸준히 인기가 식어가고 있었고 2019년에는 로블록스에게 월간 이용 유저 수가 따라잡히면서 추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내세우지 않았을 뿐 이미 로블록스가 말하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실현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콘솔, PC, 모바일 등에서 실현되는 마인크래프트는 유저들을 이어주고 상호작용하게 만들어 각 유저들이 창조성을 갖고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며
그들이 가상 공간에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스위커 활동도 하게끔 만들어주는 모습은 마치 로블록스가 내세우는 메타버스 세계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로블록스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로블록스 역시 또 다른 상위 호환 게임이 만들어지면 그 플랫폼이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던 유저들의 연령대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고 자연스레 이를 즐기는 유저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신규 유저들은 로블록스와 같은 새로운 게임 플랫폼에 더 열광을 할 테니까요. 마소의 마인크래프트를 보면 로블록스가 왜 연령대 확대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마소 역시 메타버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마소는 클라우드 데이터 기술 및 홀로그램 기술력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에 가상의 데이터를 입힌 기술, MR 기술을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한 하드웨어인 홀로렌즈2와 MR 기술의 발전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제페토인데요. 네이버의 자회사인 제페토는 로블록스와 같이 제작자와 유저들이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바타 상점을 통해 자신의 아바타를 자신을 꾸미듯 꾸미면서 유저들과 어우러져 컨텐츠를 즐기는 것은 로블록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네이버 기술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및 3D 엔진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제페토가 구현할 수 있는 몰입 기술이 메타버스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네이버 제페토의 사업 구조는 로블록스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유저 및 매출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로블록스의 먼슬리 평균 유저 수는 마인크래프트를 2019년에 이미 넘어섰고 현재는 네이버 제페토에 비해 20배가 더 많습니다. 2억만 명의 먼슬리 평균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 로블록스는 1000만 명에 그치는 약소국 제페토와 비교했을 때 넘을 수 없는 4차원 벽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물론 네이버의 자회사인 만큼 네이버 vs 로블록스 구도는 아니지만 메타버스 관련 사업 한정으로 봤을 때 매출액 차이도 약 60배가 나는 로블록스와 제페토는 아직 경쟁 관계라고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제페토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앞서 로블록스를 국가로 비유했었는데 이렇게 막강한 인구수를 가진 국가는 GDP와 같은 매출 부분에서는 압도적이라 보여집니다.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관에서만큼은 최강의 제국이라 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로블록스의 잠재력을 메타버스로 이루는 요소들을 비교해보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대기업들과의 경쟁 구도는 여전히 그들이 선점해야 할 영역들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구독 경제의 생태계를 굳히면서 서비스 매출을 더욱 창출하고 하드웨어 점유율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애플 글라스와 같은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의 점유율도 지배하려 할 것이고 여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통해 메타버스에 접속하게 만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하드웨어 점유율을 쟁취하지 못하면 광고 매출 자체가 흔들릴 것이 분명하기에 이 하드웨어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데 사활을 걸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드웨어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수록 페이스북의 플랫폼은 점차 확장되고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구글 역시 기존 서비스 산업 분야를 확대하기 바쁘고 마소의 경우 클라우드 산업을 확장하여 아마존을 무너뜨리는 것 등 추구하는 전략이 상이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전장에서 로블록스와 당분간 맞붙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따라서 로블록스의 메타버스적 미래는 아직까지는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 로블록스가 그저 단순히 제2의 마인크래프트가 될 것인지 새 시대를 여는 셰퍼드가 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라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